네, 여러분, 제 8강은 대영 제국의 자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영 제국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짚어볼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대영 제국의 특별한 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영 제국의 역사는 여러모로 특이한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부각되는 점이 영국은 의회의 나라다, 의회의 나라다, 국회의 나라다, 정치의 나라다, 선거의 나라다, 정당의 나라다, 중산층의 나라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훌륭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권리가 신장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영국의 역사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역사가 흘러갈수록 왕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것도 근대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13세기부터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는 점이 이제 영국 역사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중심이 되고 왕은 점점 현실 정치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그 의회는 중산층이 장악하고,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적 맥락에서 본다면 젠트리죠. 젠트리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젠트리라는 뜻입니다. 그 젠트리라는 건 굳이 번역하면 어떤 식이냐면 한자로 번역하면 향신이란 말로 하죠. 향자는 시골이라는, 지방이라는, 그러니까 즉 지방의 엘리트들, 지방의 지도자들, 직업으로 말하면은 지방의 지주들을 보통 영국에서는 젠틀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방에 살고 있는 지주들만을 젠틀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한 몸이 되어 있냐면 도시에서 이른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전문적인 직업으로는 가령 법률가가 있죠, 교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성직자가 있죠, 그리고 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기계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계가 아직 발명되지는 않았지만은 대규모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국제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젠틀이에요. 그게 이제 영국의 중산층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한 50년 넘게 세계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제 나름의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서양 역사가 우리 동양 역사나 기타 다른 지역의 역사와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점이 바로 뭐냐면, 영국의 경우에 아주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만, 지주뿐만 아니라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국가의 중산층으로서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아주 일찌감치부터 나타났다. 그것이 서양 역사의 큰 특징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것이 바로 영국의 역사라는 거죠. 대영 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중산층이 만든 역사예요. 그러니까 젠틀맨, 이걸 지주로만 이해할 적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시골 양반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양반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적에도 많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 양반을 양반 젠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젠틀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족이 아닙니다. 영국에는 자귀를 가지고 있는, 즉 공작이니 후작이니 백작이니 자작이니 남작이냐는 그런 자귀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 영국의 진짜 귀족이죠. 그런 진짜 귀족은 영국의 20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등급이 아주 딱 나뉘는 다른 사람들, 자귀가 전혀 없지만 지배층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향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참봉도 아닌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시골 양반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시골 양반들은 대부분 진사도 아니고 생원도 아니고 참봉도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올라가 보면은 5대조가 참봉인, 올라가 보면 7대조가 겨우 생원인 그런 양반들이 한국 양반들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양반들이 영국의 젠트리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 그 젠트리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들, 법률가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수공업자가 오히려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국의 젠트리들은 농번기에는 시골에 살았지만 농한기, 그러니까 가을철에서부터 초봄까지죠. 날씨가 비교적 추운 그 시간에는 수확이 끝난 다음엔 어디 살았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런던에서 살았어요.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시골에 가서 농장을 감독하지만 농장 일이 끝난 다음에는 도시로 왔다. 그들이 도시에서 살 때 그 집이 바로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타운하우스는 되게 좁습니다. 아주 비좁은 집입니다. 아주 비좁은 집에 살면서 거기서 문화생활을 하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제들을 가르치고 또 그 자제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게 이제 영국 젠트리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돈이 있으니까, 그 직업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왕을 압박한 겁니다. 그 영국의 왕을 압박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압박했다? 의회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항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 영국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왕은 군림 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다스리지 않는다. 다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스리지 못한다인 거죠. 영국 의회, 오늘날의 영국 의회는 사실은 그게 웨스트민스터 궁전이었어요. 대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은 뺏겼어요. 대궐을. 누구에게? 의회에 뺏겼어요. 의회에 대궐을 뺏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경복궁을 양반들의 집회기관에 뺏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은 다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언제 벌어졌냐면 이미 16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광조 시대죠. 조광조보다 조금 늦게, 한 10여 년 늦게 영국에서는 왕이 왕궁을 의회에 내주고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 영국의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선의 당파를 얘기하면서 뭐 조선에도 노론도 있고 소론도 있고 남인도 있고 북인도 있고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당쟁이라는 것도 당 아니냐, 당, 정당과 뭐 크게 차이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일리가 있죠.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특히 영국의 정당과는 많이 다르다. 영국 사람들은 그 특징이 아주 실용적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별로 이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말하자면 한마디로 장사꾼인 거예요. 장사꾼이기 때문에 장사꾼은 뭘 할 수 있어요? 누구와도 흥정할 수 있어요. 어저께 싸웠어도 오늘 만나면 웃으면서 다시 흥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사꾼이죠. 영국 사람들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회도 정당의 구별은 있지만 어떻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give and take.
타협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중요한 정당들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막 비난이 쏟아지죠. 죽더라도 꿇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게 이제 문화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매우 타협적이고 매우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 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인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어렵다. 한국 사회는 오히려 도덕성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실제 도덕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위선적인 면이 많은 그런 사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주역을 전부 다 중산층이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왕실은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그냥 영국이란 나라의 사회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있지만 의회가 쌈박질의 의회가 아니고 무엇의 의회예요? 타협의 장이야. 타협의 장. 그러니까 결국 정당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는 어떻겠어요? 정치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이 집권을 하든 저 당이 집권을 하든 별로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고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해협 하나를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나뉘어져 있는데 도버 해협 건너편에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여기는 아주 막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극한적으로 투쟁하고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런 나라죠. 프랑스는 최근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연금 주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조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마크롱은 아주 결심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수많은 반대가 일어난다. 지난 노동절에도 뭐 수십만 명이 막 항의 데모를 하고 그래요. 영국 같으면 그런 풍경이 있다 없다? 영국에는 그런 풍경이 없다. 거의 없다. 독일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의 독일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과거의 독일은 아주 정치적으로 요란했던 혼란이 심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프랑스가 만약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세계사에 기여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정치는 수십 년 동안 아주 난투극을 벌이는 살벌한 투쟁의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사실은 프랑스는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군사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겠어요?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영국이 도약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쟁이 많이 연출되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사에 타협적이고 매사에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집단과 아주 몰상식한 집단이 양대 세력을 이루고 있을 때가 우리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가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과거의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타협을 하고 싶어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국의 의회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하나가 중산층의 국가였다. 중산층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주로 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영국의 의회는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모델은 뭐였냐? 이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는 본래는 왕국이었지만 역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성장하면서 지식인들이 발언권을 갖게 되면서 또 그들이 상인과 수공업자들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구는 양원제로 유지가 됐어요. 하나는 상원, 또 다른 하나는 하원.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회는 하원, 그리고 상원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성직자, 귀족들의 집합체가 바로 상원에 해당이 됐고요. 영국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런 의회 정치 하면 대개 상원과 하원이 양원제죠. 두 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하원, 즉 과거의 로마 시대의 민회죠. 민회, 평민들의 대표자를 뽑은 그런 기관. 그게 이제 중심이 돼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전형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찬란하게 저는 지금 제국을 결코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국 나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9세기에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박람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 안에 박람회장 내부를 보면은 뭐 천정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 옆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진귀한 상품들, 진귀한 물건들, 진귀한 문화적 유산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의회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상징적인 탑이 있잖아요. 그 종이 있는 시계가 달린 종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빅벤이라고 하잖아요. 높이가 95m나 되고 종이 5개가 매달려 있는데 무게가 13톤이래요. 그게 이제 영국 의회 건물이 웨스트민스터 궁이고 빅벤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옆에는 다우닝가 10번지에는 영국의 총리가 살고 있고요. 또 11번지에는 재무장관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우닝가 10번지에 살고 있는 총리나 11번지에 살고 있는 재무장관이 집을 비우고 마음대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진 못합니다. 그 집에 사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을에 어디 사는 줄 알았어요. 청와대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마음대로 청와대를 포기하고 국방부를 뺏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국방부의 장관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각종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좀 뭘 아는 사람들에게 붙들고서,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명시가 안 돼 있다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대통령은 울릉도에 가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오대산에 가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전 상식인데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아야 되는 거는 상식이죠. 그거는 법에 적혀 있건 아니건 이미 관습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씨는 왜 청와대를 포기하고 용산에 국방부를, 그것도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먼저 보내가지고 현장 답사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 전후백락을 모르지만 우리 건강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아마도 점을 쳐보니 청와대에 가면은 무슨 죽을 꾀가 나왔든지 나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결국 국방부 한쪽을 뺏어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21세기에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다운인가 10번째 총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운인가 10번째는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대신에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어디 좋은 집을 하나 정해서 들어가겠다. 그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아무튼 좀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의회의 나라고 의회가 있는 곳이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궁궐이었다. 그걸 1529년부터 의회가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를 뜻하는 말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영국의 정치 권력을 상징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아니 의회에서 말이야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일은 안 하고 맨날 쌈박질만 한다고 국회에서 왜 삿대질이고 고상하지 못하게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갔을 적에 또 지금도 가끔 영국 의회 장면 중계될 때가 있거든요. 그 중계되는 장면을 봐요.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점잖하게 말하고 점잖하게 박수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영국의 총리가 나와가지고서 뭐 연설하면요. 오포지션, 야당을 오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오포지션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oppose는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하는 당이에요. 우리는 들판이라는 야자를 썼지만은 실제 영어의 뜻은 반대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와서 연설하면 대부분의 그 야당의 의석에서 앉아있는 의원들은 어떡할 것 같아요? 야유해요.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일어나가지고 우우 하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국정연설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우우 하고 그러면은 시민들은 대통령 편을 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남이 하는 걸 다 그대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야당은 본래 의미가 반대하는 데 있다. 반대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잡는 거다. 하물며 영국 같은 나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용적인 나라예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나라에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많은 주문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야당 의원들 선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동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의회가 그런 이념적인 대립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국 사람들에게도 정치에 중요한 이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인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자꾸 비판하니까 무슨 그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씨는 번번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오용하고 남용하던데 그것은 명백하게 오용이고 남용인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실체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유고 남을 가로막는 것도 자유고 압수수색하는 것도 자유고 멀쩡하게 잘 지내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고 그런 자유는 아닌 것이죠. 그런 자유란 본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 역사에서 보면 이제 1776년 수준에서 지금 수준에서가 아니죠. 지금부터 250년 수준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와 있는 이른바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거였어요. 자유 경쟁. 그럼 자유 경쟁 누구나가 그거는 뭐예요?
공정한 룰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죠. 특별히 누구 편을 들지 않는,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한 환경이 인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은 공정하게 대중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어때요? 낭만적인, 대단히 나이브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1776년 수준에서는 그것도 매우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과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는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담보한다고죠. 담보해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유효한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드물다. 그건 드물고 대개의 주장과 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50년, 100년, 150년이 지나면 폐기되어야 할 것들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의회주의에서 크게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1828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즉 이제는 좀 개입을 하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그런 낭만적 환상을 더 이상 사람들은 갖지 않고 19세기 초가 되면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영국 국교회 출신이 아니면은 공직에 나아가는데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은 출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1829년이 되면은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모두 다 문을 열어둔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829년이 되면 카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는데 차별을 하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변화지만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오는데도 수백 년이 걸렸어요. 혁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이란 나라가 제국으로서 크게 성취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진취성도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던 정치 운동들,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재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념적으로는 그걸 수용했고요. 1830년대가 되면 영국에서는 이제 근대적인 정당이 탄생합니다. 그 영국의 근대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14세기 이후에 영국 사회에 존재했던 두 개의 리그가 있잖아요. 하나는 휘그당, 하나는 토리당이죠. 그런데 휘그당이 1842년쯤 되면은 자유당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가진 중산층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토리당은 농촌과 교회, 성공회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유당이나 보수당이나 근본적으로는 어떻다? 이념상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지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쟁을 했지 이념적인 투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이 대영 제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었다? 해군력 덕분이었다. 그들은 17세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세계의 중요한 항로를 다 장악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어때요? 영국이라는 국가가 이 세상에서 최강의 해적 집단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17세기 말 18세기 초였다.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해군이 있어서 영국은 대영제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국 해군은 지금도 영국의 자랑이죠. 그래서 영국의 모든 왕자들은 기본적으로 거칩니다. 뭘 거칩니까? 해군 장교를 거치게 돼 있어요. 해군 장교를 거치지 않은 귀족은 없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사실 그 유럽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으면 어떻겠어요? 해군이었겠어요? 육군이죠. 프랑스도 육군이죠. 그러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어떻겠어요? 그건 해군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그런 자기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또는 이익을 확장할 수 있는 육군 또는 해군이 있어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나요? 공군이 있나요? 아니, 제 말씀은 그렇게 믿을 만한 수월성이 있는 군대가 뭐가 있냐 그거죠.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니까 우리 해병대로 할까요? 좋아요. 어쨌든 이제 영국은 해군인데요. 나폴레옹이 결국 실패한 것도 프랑스에는 믿을 만한 해군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805년에 그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가 자기네 해군이 약하기 때문에 스페인과 연합을 해가지고 영국과 싸웁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해군 제독이 그 유명한 넬슨이라고 하는 제독이죠. 그래서 결전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트라팔가르였잖아요.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결국 프랑스와 스페인이 영국에게 무참히 깨지죠. 무참히 깨지고 그리고 영국의 해군 제독인 넬슨은 전쟁의 막바지에서 적이 쏜 총을 맞고 숨집니다. 그래서 영국은 넬슨 제독은 죽었지만 대승을 거두었고 그 이후로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다시는 바다에서 영국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국 바다를 포기했다. 프랑스는 바다를 포기했다. 스페인도 영국과의 경쟁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영국의 세상이 왔다 그런 거죠. 나폴레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국과의 관계에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는 보통 나폴레옹이 영국과 싸워서 진 마지막 전투를 뭐라고 부르냐면 워털루 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워털루라는 노래도 있고 뭐 워털루 영화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만 싸운 것은 아니고 영국은 독일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프러시아인데 프러시아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웠고 실제 전투는 워털루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는 워털루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골 마을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는 그 군대가 스쳐가지도 않은 거기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유명한 지역 이름을 따서 워털루 전투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싸움은 무슨 10대 0의 게임이 아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프랑스가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전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약간의 차이로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차이로 뒤집어져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전반전 0대0, 후반전 0대0, 연장전 0대0, 승부차기 한 골 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는 이긴 거고 하나는 진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워털루 전투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였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렇게 폼 잡고 대통령 짓을 하고 다니지만은 사실 몇 표 차로 이겼습니까? 0.7%
0.7% 아주 그야말로 그냥 털끝만큼의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털끝만큼이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을 여러분 모르셨죠? 아셨다고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승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약간의 차이로 이겼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 경우에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그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나폴레옹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디로 쫓겨납니까? 그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아주 머나먼 섬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폴레옹은 우리나라의 좀 정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정조와 나폴레옹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선전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선전광. 자기를 선전하는데 정말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도 자세히 하면은 너무 길고, 짧게 얘기하면은 그 센트 헬레나에 가서도 나폴레옹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뭘 중얼중얼해요? 자기의 생애담을 중얼중얼.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진술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자기 미화 또는 자기 선전의 또 다른 달인이 우리 역사에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교수님 이순신이나 정조가 얼마나 훌륭한데, 아니 제가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훌륭하긴 훌륭한데 자기 선전에 그분들이 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금 여기서 말할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록을 검토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결국 프랑스와 스페인을 완전히 따돌린 영국은 최상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얻고 그 결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 막강한 해군력의 결과였다. 그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해서 영국은 결국에는 19세기 중후반에 노대국, 늙은 대국이죠.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는 거죠. 영국이 중국을 건드리는 거죠. 중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죠. 그걸 이제 중영 전쟁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그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결국 중국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종이 호랑이였다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가엾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가엾은 나라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조국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중국이라는 카드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사실은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은, 조선의 귀족들은, 조선의 양반들은 끝까지 비참할 정도로 중국에 매달렸다. 중국에 몰빵을 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가졌다. 1894년 중일전쟁에서 완전히, 청일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데도 미련을 놓지 못했다. 그리고는 결국은 1910년에 저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저는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얘기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와서 짜고 울고 짜고 하면서
사과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지나간 옛날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무역 수지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최악. 언제부터?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개선될 전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윤씨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설사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설사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거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고는 엄청난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러시아라고는 엄청난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얼마 전에 기아 현대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이 없이 어떤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아편전쟁, 영국이 먹이로 삼았던, 희생을 제물로 삼았던 영국과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그와 유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은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희망이 전혀 없는 중국에 몰빵을 해가지고 쪽박을 쳤던 과거를 연상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버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국가적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대통령은 가는 나라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보 얼간이가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사기꾼, 아주 저급한 사기꾼이 하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나라는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공통되는 점이 있지만은 다른 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먹은 밥은 내 배를 부르게 하지 옆에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국익이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같을 수 없고요. 오히려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상의 어떤 지표, 우위를 염두에 둘 적에 미국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설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렇게 함부로 단절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애완견을 자처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발상이겠지만 이거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대영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에 특히 해군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압박해가지고 항복하게 만드는 힘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이 결국 군사력에 있는 것이죠. 영국의 해군력이 영국을 세계 최강의 대제국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지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짝거리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고요. 그 국방력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많은 군사기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지들 중에서 가장 강한, 가장 최대 규모 기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택에 있는 미국의 험프리 기지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밖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세상에서 제일 큰 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지를 운영하는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둔비는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내 돈을 내면서 할 말을 못하고 애걸복걸하는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지금 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이익이지만 대한민국 쪽에서 본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영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대영 제국이 그 화려한 시대를 마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건데, 결국 해외에 너무 많은 기지를 건설해서 너무 많은 군사적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충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미국의 쇠락, 오늘날 미국의 몰락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사방팔방에 5만 군데의 전쟁을 벌여놓고 5만 군데의 군대를 보내놓고 5만 군데의 작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호주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구멍이 나버린 거죠. 돈이 줄줄 다 새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고, 중국을 무너뜨렸을 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였고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제압을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영국이 동원한 함대는 아주 소규모 함대였어요. 영국 전체 해군의 정말 n분의 1이었어요. 불과 10여 척밖에 안 되는 전선을 동원했어요. 그것도 아주 일부러 작은 걸 보냈어요. 왜냐하면 강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함포 사격 능력이 있는 철선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그 몇 척의 배로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었다. 그렇게 재미를 보니까 자꾸만 해외 기지를 확대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재정을 조달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다. 그러니까 확장의 논리는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확장이 굉장히 힘이 되고 신이 나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황금 도깨 방망이처럼 보이지만, 그걸 너무 남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승자박의 꼴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영국을 제국으로 만든 두 개의 큰 힘을 알아봤습니다. 의회와 해군이다. 그런데 물론 결정적으로는 하나가 더 있죠. 그 하나가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서 세계 역사상에 보면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그 산업혁명은 세계사적 의미에서 보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이유가 뭐냐? 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고 사회적 간접 자본이 발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중산층이 기본적으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중산층이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의회가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안고 경제가 안정된 정치 질서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거다. 그리고 그 산업 기술의 발전이 있을 적에 영국에서는 특허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짝퉁이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술 경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 노동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민층은 거의 다 소멸해 버렸어요. 소멸해 버리고 중산층의 자녀들이 새로운 빈민층으로 둔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카를 마르크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상가도 영국에 발을 붙이고, 영국에서 사실은 자본론이라고 하는, 다스 카피탈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성서를 썼죠. 그런데 그 영국의 운명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독일이었어요. 후발 산업국가인 독일이 영국의 독점적인 세계 지배에 쐐기를 박았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죠. 그 세계 제1차 대전. 그러니까 말로 안 되면은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무력이 개입하기 마련인데, 영국과 독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거기에 영국이 사실은 뚜렷하게 큰 차이를 두고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신흥 산업국가인 미국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서는 영국이 이긴 것처럼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승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다른 말도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영국은 이후의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니 전신이 전환이 하는 산업에서 영국은 주변적인 역할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뒤바뀌고 영국은 추락을 시작한다. 그 추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거의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브렉시트가 왜 일어났느냐,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는 브렉시트라는 말 자체는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출한 것을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 안에서, 그거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국이 자기 몫을 챙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영국 사회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영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영국의 정치가들은 마치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 문제만 제거하면, 즉 이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영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아마 앞으로 20, 30년 내에 영국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한다든가, 또는 20, 30년 전의 위세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저에게 물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대영 제국의 역사에서 배울 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역사, 화려하게 일어났던 그 시절을 본다면은 그들의 진취성, 그들의 교육, 그들의 그런 도전, 그들의 특별한, 그 당시 수준에서 보면 특별한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들이 몰락할 때 보면은, 그러나 너무 방만하게 키워진,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영국은 결국 새로운 신흥 국가에 의해서 세력 교체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970년 이후에 본격화된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많은 열매가 맺힌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2023년 오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는 어쩌면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현재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 현재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는커녕 우리를 오히려 아주 수십 년 전으로 시계 바퀴를 뒤로 돌리는 그런 퇴행적인 그런 정부 운영이 아닌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시민의 힘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